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요. 중간중간 우리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이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위에서 커다란 물건이 쿵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몸에서 반응해서 갑자기 그 물건을 피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엄청난 물건이 떨어진 후에 가슴도 두근두근 되고 몸도 떨리고 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지요. 이 물건은 뭐였을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몸에 느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불안에 의한 우리 몸의 느낌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으로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는 본능적이고 어떤 이유에서는 암묵적이 되지요. 불안에 대해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때때로는 과거에 괴로웠던 일을 생각하게 되고요. 때때로는 미래에 괴로웠던 일을 생각하게 되고요.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가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과 공포가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본능적인 우리의 신체 증상이 먼저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생각이 먼저 우리를 괴롭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우리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복한 인생님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는 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이브 뉴스를 안 챙겨보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생각을 멈춰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떤지 쉽지 않네요.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생각을 멈추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진짜 미안하지만 잠을 자는 거지요. 잠을 자면은 잠을 자는 만큼 생각을 갖다 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잠을 갖다 못 자게 되면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 많지 우리는 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때 뉴스를 보게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혼자 있는데 억지로 핸드폰을 보는 걸 멈춘다는 건 잘 안 돼요. 만약에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면은 잠을 자는 시간만큼은 우리는 핸드폰 보는 거를 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핸드폰 보는 거를 덜 하게 되는 방법이 우리는 있기야 있지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만약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굉장히 쿵쾅쿵쾅 시끄러운 가운데서는요, 라이브 뉴스를 봐도 일종의 극장의 소음과 극장의 어떤 그 대사와 그 배경이 소음으로 작용을 해서 라이브 뉴스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뉴스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나를 갖다 놓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라이브 뉴스를 보지 않도록 내 눈을 갖다 전부 다 해서 내가 피부에 마사지를 한다. 요렇게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얼굴에 이렇게 씌우는 거.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의 말은 이거인 거지요. 뭔가 하면은 내가 뉴스를 내 의지로 보는 건 안 되고요. 일단은 뉴스를 안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거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는 덜 보게 되지요. 네? 그러나 또 사실은 행복한 인생님이 그게 안 되는 건 다른 이유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우리가 다른 어떤 책을 읽든 의미 있는 거를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라이브 뉴스를 꼭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일단 불안을 낮추면은 라이브 뉴스를 갖다 안 보게 될 수도 있지요. 자, 그런 다음에 손을 물어뜯는 우리 마음의 전부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물어뜯는 건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불안하면 손을 자주 물어뜯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불안할 때가 아니라 심심할 때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지루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손을 많이 물어뜯을 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공부할 때예요. 보통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내향적이면서 활발한 경우도 있고 외향적이면서 활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향적이면서 활발하든 외향적이어서 활발하든 요 활발함 자체는 중학교 때가 되면은 중고등학교 사이에 대부분 줄어들어요. 내향적이면서 활발한 사람들은요, 밖에는 안 나가지만 집에 있게 되면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서 막상 요렇게 책상 위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외향적이면서 활발한 사람은 계속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노느라고 책상 위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활발함이 줄어들고 책상에 앉아 있게 되잖아요.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몸이 좀이 쑤셔요. 그러면은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손을 물어뜯거나 머리를 갖다 뽑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의 전부야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아. 진짜 재밌는 거 할 때는 물어뜯는 법이 없어. 갑자기 누가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할 때도 별로 안 물어뜯어. 내가 물어뜯을 때는 시험 앞두고 공부하거나 공부와 관계된 불안이나 답답함과 지루함이었어. 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물어뜯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얘기해 드리면 말도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손을 좀 물어뜯어도 됩니다. 결국은 모든 습관은 나쁘거나 좋은 게 없어요. 손을 자꾸 물어뜯어서 내가 감염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때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도 되고요. 피부과에 가셔도 됩니다. 피부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감염이 안 될 정도로 손톱이나 손을 물어뜯는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 저는 나쁜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손가락 반창고를 쓰던 크림을 바르던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만 되는데 공부를 안 하자 하는 저의 방법은 틀렸고 해야만 된다 그러면요. 그때는 한번 내가 지금은 굉장히 조용해지긴 했지만 집중이 떨어지는 성인 ADHD 기질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지루함, 심심한 집중력과 관계가 없이 불안해서 손을 자꾸 물어뜯는다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겁이 나서 제가 손을 자주 물어뜯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능한 방법의 첫 번째는 손을 자주 물어뜯는 대신 다른 곳을 갖다 내가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똑똑똑 두들길 수도 있고 뭔가 호도 같은 거로 계속 만질 수도 있고 불안할 때 손을 물어뜯는 대신 나에게 할 다른 거를 줘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불안 자체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불안하면서 손만 물어뜯지 않는 거는 해결이 되지 않지요. 그러면 결국 나를 불안하게 하는 대상, 불안하게 하는 말, 불안하게 하는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불안의 대상을 피할 수 없고 당면해야만 된다. 그러면은 그 단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오게 되시면은 저희는 마음의 전부야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저도 제 코를 만졌지요? 저도
마음이 전부야 님이 선물어 뜨는 거랑 똑같은 불안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평택 또또 오빠님의 요즘 회사 동료가 괴롭히는데 마음이 괴로워요. 이럴 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습니다. 자,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우리는 이럴 때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마음을 내려놓자. 누가 나를 괴롭혀도 가만히 있는 순간이 있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누가 나를 괴롭혀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은 잠깐이라도 그거를 잊는 게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술을 마시고, 어떤 분은 테레비를 보고,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은 게임을 하고, 저는 이거는 어느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는 달라요. 어떤 분은 이럴 때 마음 비우기 같은 명상이 잘 맞는 분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듯, 우리가 똑같은 운동을 해도 빨리 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듯, 명상과 마음 비움이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유튜브를 보든 SNS를 하지요. 그러나 그게 한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요, 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전에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우리는 동료가 괴롭히는데 마음이 괴롭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 스스로에게 잘못 너무 심하게 상황을 규정 지은 거지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극단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옮기는 방법도 있지요. 그러나 평택 또또 오빠님이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신 이유는 현재 직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도 너무 상식적인 거지요. 상사한테 얘기해서 개입을 해달라고 하거나 동료와 내가 서로 안 보고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거나 하는 게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방법 또한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되셨던 거겠지요. 그러면은 괴롭히는 동료가 만약에 한 번도 평택 또또 오빠님이 나를 괴롭히는 동료한테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한번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평택 또또 오빠님이 저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는 본인의 기질이건 아니면은 환경이 그 사람한테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운 마음은 누군가한테 위로받는 게 처음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결국 또 생각하게 되는 건 이런 거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보면 괴로워요. 그러나 하루나 이틀이라도 안 보면 나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게 또 보게 되면 근데 하루나 이틀 안 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사람을 볼 생각을 하면 오늘 내가 진짜 죽어버리고 싶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루쯤 그냥 연가를 쓰건 병가를 쓰건 안 봐도 되겠지요. 그러나 앞에 제가 얘기한 모든 방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요. 그때는 괴로운 마음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치료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이 줄어들고 오히려 강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다른 방법이 가능해져요. 지금 평택 또또 오빠님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료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지요. 결국은 자동차로 따지면요. 어디로 가야 되냐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센터에 가셔서요.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기운이 없나를 확인해 보시고요. 기운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 나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라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내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인데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시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충전입니다.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님의 질문이 다음 질문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순서를 잘못 봐서 해결 안 된 게 있으면은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님의 질문을 받아보지요. 앞에 분이 계셨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님하고 우리 면접 보기 전분 해드릴게요.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님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신과를 방문하면 무조건 약을 처방받나요? 아니에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님.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님의 결정이에요. 환자분한테는 약을 안 먹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한 다음에요. 약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 의사는 억지로 약을 먹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의 정신 상태를 점검받고 싶다는 거는 좋은 생각이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님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받고 싶다 그러면요. 병원에 오기 전에 스스로 해보실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격 검사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우리 어쩌면은 심리 검사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마음의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심한 불안, 심한 우울, 심한 피곤이 있지 않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요. 일단 BDI라는 게 있어요. 백 디프레션 인덱스지요. 백 우울 척도라는 거예요. BDI 우울하게 되면 나와요. 그래서 24점 이상이면 심한 우울증이고요. 10점 이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난 지금 우울증은 아닐 거야 생각하셔도 되지요. BAI라고 하는 거는 백 엔자이어티 인덱스, 백 불안 척도의 약자예요. BAI를 했는데 21점 이하가 되면은 나의 불안 수준은 높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BDI에서 우울증이 심하거나 BAI에서 내가 불안이 심하다 그러면요. 그때는 한번 방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무기력증이 너무 심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서요. 나의 무기력증이 혹시 우울증과 같은 요인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울증에 의한 무기력증은요. 6개월에서 1년 지나면은 10명 중에 7명은 낫습니다. 만약에 11월에 생긴 11월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꾸 내 탓을 하게 되고 내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피곤하고 내 식욕도 너무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자주자주 피곤하건 잠을 자주 깨건 그러면서 내가 죄책감도 느끼고 벌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우울증에 의한 무기력증이에요. 만약에 11월쯤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내년 5월쯤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나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보시고요. 만약에 나의 무기력증이 최악의 시점을 지나가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내 무기력증이 심한가 안 심한가 봐서 나아지면 약을 안 먹고 견뎌 보고 심하면 약을 먹는 게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사는 적어도 외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느 과 의사도 환자분한테 억지로 약을 먹으라고 강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를 방문하시고 약을 안 드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혹시 약을 처방하면은 먹을 수 있다라는 의사로 오시는 쪽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상태만 점검한다 그러면은 정신건강의학과에 굳이 오시는 것보다 자가검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지 하고 매일매일 미루다가 나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보단 바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당장 가는 게 힘들어 그러면은 매주 확인하시면서 더 심해지는지 더 나아지는지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흰둥이와 푸들이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면접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흰둥이와 푸들이님은 이러셨어요. 면접을 보기 전 누구에게 뭘 부탁할 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최악의 수를 계속 상상해요. 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막상 다쳐보면 별게 아닌데 상상이 잘 안 멈춰져요. 네, 나는 왜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흰둥이와 푸들이님은 절대로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우리가 동물일 때부터 가장 먼저 이어져 오는 감정은 우리는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도 겁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남보다 겁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겁이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 필요하고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코로나 감염이 되기 전에는요, 굉장히 감염될까 봐 손 씻고 신경 쓰면 옆에서 지나치다 그랬지요.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 되었을 때 그렇게 위생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은 분들은 적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성격이 있고요. 언제 어떻게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정 생존자 같은 거지요. 그래서 흰둥이와 푸들이님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마음이 불안한 것,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요 시대에는, 요 현재에는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있게 되지요. 면접을 보기 전에 불안하고 항상 최악의 수를 상상했는데 상상이 안 멈추는데 막상 면접은 잘했다. 그러면요, 그냥 불안하고 최악의 수를 상상하셔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면접을 보시면 돼요. 우리는 흔히 불안하면은 면접을 못 보고 마음이 평안하면 잘 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잘 보는 사람은 그냥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누군가한테 뭘 부탁할 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최악의 수를 계속 상상하기 때문에 신둥이와 푸들이님은 나한테 적어도 거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도 안 할 테고요. 그리고 남한테 쓸데없는 부탁도 안 하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요렇게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한 거는요, 그냥 약으로 잘 해결이 돼요. 만약에 정신건강의학과 약이 싫으시다. 그러면은 인데놀이란 약만으로도 절반 정도에선 도움이 돼요. 인데놀이란 약은 성분명은 프로프라놀인데요. 원래는 심장약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약의 기전은 심장의 박동수를 줄여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수가 느리게 뛰기 때문에 나는 상상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공포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신둥이와 푸드리님께서 요 불안 증상 때문에 우울감이 심하다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이런 면접 불안, 부탁 불안이 있지만 괜찮았지만요, 지금은 우울증이 거기에 겹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나의 약점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더 불안해지는 거고요. 누군가한테 부탁할 때 힘들다라는 폭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우울감은 지나갑니다. 겨울에 지금 닥치고 계신 우울감은 봄이 되면 좋아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흰둥이와 푸드리님이 다음 주에 중요한 면접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결국 약으로 얘기가 가서 진짜 미안한데요. 그때는 약이 제일 빨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접이나 이런 특정 상황에서 불안한 거는요, 매일 약을 안 드시고 그 상황이 있기 전 1시간 전에 드시면요, 그때만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철기님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성형수술 후에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수술 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철기님은 눈 성형수술을 받으셨었나 봐요. 그런데 글쎄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부풀어 올라 피가 터져서 재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놀라셨겠지요. 얼굴이 당기고 쑤시는 통증은요, 글쎄요, 얼굴이 쑤시고 당기는 통증은 항상 우리는 그게 진짜 아직도 수술 부위랑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1차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9개월이나 통증이 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철기님께서 지연성 출혈로 얼굴이 부풀어 오른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기 때문에 통증이 오래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아야 돼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3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그때 받은 고통과 관계된 게 계속 떠올라야 돼요. 꿈을 꾸다가 나오건, 눈만 감으면은 피가 터져서 했던 게 나오건, 또 2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얼굴을 못 만지든, 성형수술 받은 병원 근처에도 못 가건, 눈을 갖다 못 만지건, 뭔가 상황을 회피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굉장히 둔감해지건, 이거를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철기님께서 느낀 어떤 당시의 놀람이, 아, 이러다 잘못하면 죽겠구나. 아, 이러다 잘못하면 평생 눈을 안 보고 살 거야 될 정도의 엄청난 공포를 동반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통증 감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기보다는 일단은 통증 그 자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온다 그래서 이게 꼭 철기님의 이 통증이 심리적인 요인이란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데는 우리가 아픈 그 장소가 영향을 주고요. 또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데는 그 통증이 느끼게 되는 뇌가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통증이 있다가 보면은요, 뇌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통증을 계속 루프처럼 돌면서 느끼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과에서 다 치료를 받아도 못 고치는 통증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쓰게 되면은 절반 정도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철기님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간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느끼는 통증이 가짜이거나 이게 심리적인 건 아닌 거예요. 철기님은 그 수술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아픔이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 철기님이 이게 걱정이 되고 그런데 우리 철기님이 뭐를 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남들은 이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철기님도 하루하루 살아남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옆에서는 철기님이 계속 아픈 얘기를 하니까 그건 심리적인 거야, 극복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억지로 극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원인이 없는 통증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요. 아, 영원히 안 낫는 게 아닐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건 저절로 낫습니다. 그냥 철기님,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루하루 사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고요. 만약에 전혀 눈이 되었건 아니면은 안면 신경이 되었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철기님, 틀림없이 나을 거라고 나를 믿으시고요. 그 낫는 과정 중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금의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레이의 50가지, 제 머리가 나빠졌어요. 그림자가 맞나요? 그레이의 50개의 그림자님이 저한테, 네,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의 50개 그림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에게 조언할 때나 말을 들었을 때나 제 자신을 괴롭힙니다. 과거를 늘 후회하고 본전이라도 찾아오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똑같이 힘들 때 우리는 남한테 조언할 때는 조언은 잘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이 나한테 닥치게 되면은 남한테 조언할 때처럼 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지요. 일단 우리 그레이의 50개 그림자님께서 남들한테 조언할 때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그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엄청나게 괴로우신 거는 정상입니다. 이 방송에 나온 최명기도 똑같습니다. 환자분들께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말씀드리지만요. 최명기도 환자분들이 겪는 일이 최명기의 인생에 생기면은 덜덜덜덜 떨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서 다시 다르게 했었다면 생각하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서 아직도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바꿔서 다르게 해볼 수 있다는 내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무효화 심리라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로 만들고 싶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타임루프 영화나 타임머신 영화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르게 하고 싶은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르게 이렇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나라면 과거에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우리는 이 성장한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 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후회한다는 거는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 사람들은
과거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 그러지만요. 앞을 봤을 때 막막하고 오히려 더 절망스러울 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볼 수가 없을 땐요. 과거라도 봐야 돼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셔도 됩니다. 저도 요새 맨날 창피해서 얘기하진 못하지만요.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게 맨날 3가지 있습니다, 매일. 그러고 결국은요. 현재는 힘들지만 뭔가 현재가 괜찮아지고 잘 풀린다는 느낌이 되잖아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지요. 그런데 그레이의 50개 그림자님께서 늘 인생을 매사 전투태세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는 상당한 불안과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과 긴장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슬럼프인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이유도 없는 불안과 긴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불안과 긴장 자체를 치료하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불안과 긴장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다 할 때는 나는 현재 그 원인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투태세를 하고 살아가는 거는 이론적으로 맞는 정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개의 그림자님, 사실은 굉장히 아주 훌륭히 잘해 나가시고 계신 겁니다. 자, 미미마마님. 51세 남편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되지요.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51세 남편분이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신다. 그리고 술 먹은 다음 날이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된다. 그럼 정신과 약을 먹는 것보다 술을 끊는 게 더 낫겠지요. 그러나 술을 끊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술을 끊는 게 나을 수 있겠지요. 만약에 51세 남편분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누가 걱정을 시키거나 뭐 특별히 내가 닥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면 되겠지요. 만약에 내가 돈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 테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다시 안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게 다 아니라 그러면요. 약을 먹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굳이 다른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지요.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요. 옆에서 "의지로 극복해 봐. 약 먹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 라는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갖다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이거이지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약을 먹을 정도인데도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왕 정신과 약을 먹는다 그러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때문에 먹는 약은 2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먹을 때는 듣고 안 먹으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게 언젠간 멈추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멈출 때까지 그 약을 먹으면서 버티는 것도 안 먹고 괴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랬을 때는 먹자마자 효과는 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3주에서 4주, 또 짧게는 1-2주만 해도 매일매일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어로는 SSRI, 제 발음이 죄송하지만 풀어서 하면은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차단제, 세로토닌 셀렉티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는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것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요. 두근두근일 때마다 응급약으로 먹는 약은 안 먹어도 되고요. 일단 그렇게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는 그 약을 중단해도, 응급약을 먹지 않아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상당 기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되 치료제를 먹는 게 제 생각에는 정신과 약이 아닌 다른 거를 찾는 것보다 정신과 약을 안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이어져서 문맥이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엔세이드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회사 일하면서 처음으로 진상 고객을 만나고 사과하는데 가슴이 빨리 뛰고 숨쉬기도 힘들어져서 계단에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사람과 대해야 하는 게 무섭고 가슴이 자꾸 빨리 뜁니다.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비합리적인 생각도 듭니다. 아니에요.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다는 거는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지 마세요.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것처럼 되거든요. 우리는 다 아플 권리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엔세이드님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제 접근은 달라집니다. 엔세이드님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관되게 서너 명의 친구들이랑 있는 게 굉장히 좋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고, 굉장히 겁도 많고, 모임도 없고, 그리고 일주일 일하면은 이틀은 꼭 혼자 있어야 되시는 분이다. 그럴 때 우리는 사회적 불편감이 높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발표하거나 회식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었다고 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세이드님은 그 진상 고객님한테 사과할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최초의 공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황이라고 하는 건요, 겪으면 겪을수록 무서워져요. 그래서 한번 공황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 몸이 기억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공황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치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공황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요, 공황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황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건요, 의외로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황이 멈춘 상태로 일정 기간을 지내야지 회복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엔세이드님이 원래 평소에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분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그때 처음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을 하고 나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잠도 늦게 자고,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그러면요, 엔세이드님은 우울증이 시작하는 시기와 진상 고객 때문에 처음 공황이 온 시기가 겹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울증은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10명 중에 7명이 좋아지는데요. 1년 이상 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세이드님은 어쩌면은 공황을 몸이 기억해서, 혹은 아직 우울증이 지속되고 있어서 사람을 만나면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을 만나면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는 공황을 재경험하지 않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은요,
치료받으시면 빨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비비안님을 이렇게 뵙겠습니다. 불안과 초조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많이 좋아져서 그만 상담받고 싶은데 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안 나가면 돼요. 자, 제 생각에 비비안님은요, 막상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거절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비비안님은 그 상담을 받아서 본인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비안님이 나아지는 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세 가지라고 할게요. 비비안님이 엄청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되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사실은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요, 1년 지나면 10명 중에 7명이 저절로 좋아져요. 10명 중에 3명은 사실은 그냥 증상이 좀 남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일이 있고 내가 1년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졌다 그러면요, 상담의 기여도도 있지만 상담의 기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뇌에서 저절로, 내 뇌가 저절로 노력해서 저절로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울증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로 디프레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프레션이 있게 되면은요, 모든 능력치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저절로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까 봐 걱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함이 생겨요. 그런데 디프레션 우울증은요, 1년 지나면 10명 중에 7명이 저절로 낫습니다. 그래서 비비안님이 나은 건요, 그 비비안님의 뇌가 열심히 해서 저절로 나온 부분과 상담 선생님의 그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비비안님은 상담 선생님한테 예약 문자를 보내시고요. 요번 주부터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지요. 혹은 상담 선생님한테 상담이 나를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비안님이 막상 보고 거절하기 어려우신 분이면요, 안 보고 거절해도 되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가지시면 돼요. 내 뇌에서 저절로 난 부분도 있어. 그러나 제가 비비안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비비안님이 요번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비비안님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평생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3, 4년에 한 번 다시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그때 뿌리를 못 뺐구나. 평생 이렇게 지내나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역시 저절로 나을 겁니다. 우리가 낫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저절로라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다 이모저모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라고 좋은 말이 생각났는데 그거는 예의가 아닌 말이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기 힘드시면 그냥 문자로 보내시고 마지막 상담비 갑자기 예약을 취소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진짜 미안하시면 마지막 상담비 조금 보내시고 그리고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많은 질문을 받다가 보니 어느덧 우리에게 40초란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쭉 이렇게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야, 최면기도 하나도 나을 게 없구나.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내가 나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나하고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쳐서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잖아요. 그 누구도 나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고요. 언젠가 극복하시지 않더라도, 노력하지 않더라도 다 저절로 낫고 좋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